안녕하십니까. 폴리오구의 함대호 이사입니다. 오늘은 폴렉스 DFE SI를 활용한 SIPI EMC 대응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스템의 동작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반면에 PCB의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재료비의 절감 및 스페이스의 부족 등으로 대책 소자들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서 SIPI EMC를 고려한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에서는 임피던스 미스매치에 의한 반사파와 파워 그라운드 바운스, 그리고 주변 신호선들과의 크로스톡, 또 전원선의 임피던스에 의한 LDI/DT 노이즈나 IR 드랍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신호의 노이즈 레벨을 높여서 EMI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타이밍 딜레이로 인한 타이밍 마진을 줄게 하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CA 인력들은 시뮬레이션 및 실측 등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룰을 만들어내고, 회로 설계 인력은 이 룰을 가지고 이 룰을 적용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이를 검증하는 인력들은 이 룰의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풍부한 SIPI EMC 관련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 및 간혹 놓치기 쉬운 중요 사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폴리오구사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폴렉스 SI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렉스 SI 툴은 모든 종류, 케이던스나 멘토나 주캔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CAD 데이터를 리드할 수 있으며, 이 리드한 데이터를 폴리오구 고유의 데이터베이스인 PDBB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한 후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SI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SI 시뮬레이션 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SI 툴과 프리레이아웃 전문 툴인 SI 익스플로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툴들을 활용하시면 그 PCB의 트레이스에 각종 파라스틱들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다른 시뮬레이션 툴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네트워크 모델 등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폼을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 해석 결과를 엑셀 등 테이블 타입의 결과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렉스 SI 툴은 6가지 펑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PCB에 라우팅되어 있는 그 네트들의 임피던스와 딜레이 등을 분석해서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 등을 생성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트랜스미션 라인 어널리시스 펑션과 신호의 I 다이어그램이나 그 타이밍 마진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펑션, 그리고 DDR이나 DDR 버스 등 데이터 비트가 굉장히 많은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의 모든 데이터 라인들을 일일이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라인 같이 양방향성 버스인 경우에는 데이터의 리드, 라이트 경우에 모두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DDR 버스 하나만 시뮬레이션 하는데 보통 2, 3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폴렉스 SI 툴에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라인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라인 어널리시스 툴과 또 어드레스 커맨드 컨트롤 라인을 일괄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어드레스 커맨드 컨트롤 라인 어널리시스 펑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우팅된 네트에 인접 네트 간의 커플링을 분석하고 또 오드, 이븐 모드 크로스톡을 분석할 수 있는 크로스톡 어널리시스 펑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레이아웃 기능으로 보드가 PCB CAD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전에 토폴로지 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넷 토폴로지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넷 토폴로지 어널리시스 펑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트랜스미션 라인 어널리시스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취급하는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은 트랜스미션 라인의 저항 성분과 L 성분, 그리고 유전체 로스 성분,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 성분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피던스의 로스 성분을 제외하게 되면 R과 G가 제외가 되게 돼서 이것들을 통분하면 간략적으로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면 임피던스는 트레이스의 위스와 트레이스와 그라운드 플레인 간의 높이 또 트레이스의 두께의 함수로 이루어져서 간략하게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임피던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피던스를 해석을 할 때 이와 같은 수식들을 이용해서 인하우스 툴들이나 엑셀 펑션들을 이용해서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임피던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 성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원래 주파수의 함수입니다. 그러나 주파수 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임피던스, 즉 플랫한 주파수에 따라서 플랫한 임피던스를 얻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동작 주파수에서 필요한 정확한 임피던스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이렇게 간략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로스 성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이런 수식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런 수식들을 쓸 수가 있는데, 즉 트레이스의 위스가 아주 넓거나 또 트레이스와 그라운드 간의 높이가 아주 낮거나 한 경우는 본 수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최근의 디자인들은 점점점 이러한 제약들을 점점 벗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정확한 임피던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 툴은 EM필드 솔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수식을 가지고 임피던스를 솔빙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문제가 되는 것들은 트레이스는 PCB 제작 공정에서 에칭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트레이스의 형상이 처음에는 사각형이나 에칭을 거친 뒤에는 이렇게 사다리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다리꼴을 고려해서 PCB의 에칭 이펙트를 고려한 정확한 임피던스를 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클락 라인과 같이 하이스피드 라인들은 통상 EMI 등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클락 주변에 그라운드 가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즉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클락 신호 주변에 녹색의 그라운드 가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라운드 가드가 있을 경우에는 클락 신호선에서 나온 플럭스 성분이 주변의 가드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L 성분이 줄어들게 돼서 이펙티브한 유효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계하실 때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 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 0.1mm의 폭을 가지는 트레이스는 52옴,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52옴 정도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다가 동일한 크기의 그라운드 가드를 두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48옴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저희가 임피던스의 톨러런스를 통상 10%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피던스의 톨러런스 내에 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안테나 매칭 같은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임피던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그라운드 가드를 설치하셨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라운드 가드를 고려한 임피던스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통상 탑이나 바텀은 그라운드로 필을 채우게 됩니다. 필을 채우게 되면 그라운드 가드와 마찬가지로 신호선 주변에 그라운드 형체의 필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 필은 통상 가드보다는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 면적이 1cm짜리 필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저희 툴로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유효한 임피던스는 그라운드 가드의 경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서 42옴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가 톨러런스가 10%로 가정했을 때 45옴까지 허용을 하게 되는데 42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 임피던스 스펙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라운드 필을 탑이나 바텀에 하실 때는 반드시 EM 솔버를 가지고 있는 전용 툴로 해석을 해서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임피던스에 만족을 하는지 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라운드 필과의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반드시 50ohm대로 만족한 뒤에 설계를 진행하셔야 원하는 신호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가드나 그라운드 필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틀어졌을 때 과연 임피던스가 신호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트랜스미션 라인 어널리시스를 활용해서 임피던스가 미스매치가 일어났을 때 신호 품질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DDR 같이 메모리 로드가 많은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간혹 잊어버리기 쉬우신 점이 있습니다. 통상 임피던스는 50ohm으로 맞추는데 이렇게 로드가 여러 개가 분배가 돼서 분기가 일어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처음 분기점은 토탈 임피던스가 50ohm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임피던스는 100ohm으로 설계를 하셔야 평행이 된 뒤에 이 임피던스가 50ohm을 만족하게 됩니다. 또 다시 이것들이 두 개로 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토탈 메모리 단에서는 4개의 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임피던스 컨트롤을 위해서는 각각의 라인들은 200ohm을 가져야만 4개 토탈로 패러렐해서 50ohm의 임피던스를 얻게 돼서 드라이버부터 리시버까지 전체가 50ohm을 유지하는 임피던스 매칭이 되는 설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점과 같이 이쪽은 182ohm을 설계를 하고요. 중간 단은 100ohm 설계를 하고 처음 단은 50ohm을 설계를 해야 최종적으로 임피던스가 매칭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저희 트랜스미션 라인 어널리시스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석을 진행한 결과는 녹색 라인은 저희가 임피던스 매칭을 시킨 라인이고요. 이 보라색 라인은 임피던스가 매칭되기 전 라인입니다. 임피던스 미스매치로 인해서 보라색 라인 같은 경우 딜레이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오버슛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 타임은 임피던스가 매칭됐을 경우에 비하면 약 220피코세크 정도의 딜레이를 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도 220mV 정도 큰 노이즈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보실 때 220피코세컨드 정도의 딜레이 타임은 작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노이즈 마진을 위한 한번 테이블을 작성해 보시면 220피코세크가 얼마나 큰 값인지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크로스톡 어널리시스입니다. 크로스톡 어널리시스는 주변 신호선과의 노이즈 커플링 현상을 해석해주는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솔로가 나란하게 진행할 때는 두 솔로 간에 뮤추얼 커패시턴스와 뮤추얼 인덕턴스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 성분 때문에 노이즈가 서로 커플링이 일어나게 되고 뮤추얼 커패시턴스 성분 때문에 노이즈의 커플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뮤추얼 커패시턴스에 의한 노이즈 성분과 뮤추얼 인덕턴스에 의한 노이즈 성분을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신호선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원치 않은 가만히 옆에 있는 신호선에도 이렇게 노이즈가 유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뮤추얼 커패시턴스와 뮤추얼 인덕턴스 가지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콰이어트한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크로스톡 노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이즈들은 사실은 노이즈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이즈 마진 이슈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크로스톡 노이즈는 이렇게 노이즈 마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다음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만약에 옆에 있는 신호선이 동일한 페이스로 진행을 할 때는 이건 오드 모드 필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두 개의 일렉트릭 필드는 서로 증가가 되게 돼서 요거의 속도가 딜레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신호선과 자기 신호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요건 이븐 모드 필드, 이븐 모드 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호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즉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정상적인 신호 속도가 이렇게 빨갛게 움직이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2분 모드 크로스톡을 일으키게 되면 파란 선과 같이 약간 딜레이가 일어나게 되고, 오드 모드가 일어나게 되면 약간 본 신호선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즉 크로스톡이 일어나게 되면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실측을 해보면 40 피코세크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크로스톡 노이즈에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크로스톡 노이즈를 제어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두 신호선 간의 거리를 떼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이드는 3W를 떼도록, 즉 배선의 폭의 3배를 떼도록 가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배선의 폭이 배선의 거리, 두 배선 간의 거리가 넓다고 해서 크로스톡 노이즈가 작다라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선이 빅팀 서킷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소스 A가 있고요. 어그레서 A가 있고 우측에 소스 B가 있습니다. 이것의 거리는 소스 A가 소스 B보다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상상을 하실 때는 소스 A에서 미치는 크로스톡이 소스 B에서 미치는 크로스톡보다 작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겠지만, 소스 A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소스 A 신호선이 탑 레이어를 지나가고 리턴 커런트는 바텀 레이어를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두 개 간의 커피스턴스 성분이 작게 됩니다. 반면 소스 B는 신호선은 탑 레이어를 지나가는데 리턴 커런트는 바로 아래에 있는 L1 레이어를 지나가게 된다면 이거 간의 커피스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두 개 간의 커피스턴스 커플링은 그 소스 B가 빅팀에 미치는 커피스턴스 커플링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소스 A보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B는 거리가 소스 A에 비해서 가깝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빅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단순히 해석을 실제 해보시지 않고 거리만을 단순히 크로스톡을 제어하기 위해서 거리만을 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하실 때 크로스톡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한번 수행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라인 어널리시스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본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 64비트 이상 되는 데이터 라인의 바이트별 어널리시스를 일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라인을 세팅해 주시고요. 데이터 라인에 해당되는 스트로브를 세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동작 스피드, 예를 들면 DDR3의 1066과 같이 데이터의 동작 스피드만 설정해 주시고 그냥 런 어널리시스 단추만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괄적으로 얘를 수행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 결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박스는 셋업 DDR 메모리가 요구하는 셋업 타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얻어진 타임이 오기 때문에 이 파란 박스가 의미하는 바가 셋업 타임 마진이 되고요. 오른쪽 박스는 requirement 홀드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는 홀드 타임이기 때문에 이 파란 쪽이 홀드 마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리포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 셋업 마진과 홀드 마진을 이렇게 엑셀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다음 장은 어드레스 커맨드 컨트롤 라인 어널리시스인데요. 이 부분은 DDR 컨트롤 라인의 바이트별 어널리시스를 일괄 수행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어드레스 라인과 이번에는 스트로브가 아닌 클락 신호선을 여기도 집어넣게 되고요. 해당되는 스피드와 런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것도 일괄 수행해 주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어드레스 라인의 각 개별적인 셋업 마진과 홀드 마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 DDR 리절트 리포트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자인은 셋업 마진이 최소 745 피코세크가 남은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혹은 다른 툴이나 모든 시뮬레이션 툴들이
현재 이 테이블과 같은 셋업 마진과 홀드 마진 테이블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DDR 데이터 라인에 랭스 매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랭스 매칭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미션 라인이 이너 레이어를 진행을 할 때 속도가 보통 7.1 피코세크 퍼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디자인은 745 피코세크 정도의 마진이 있으니 데이터 라인 랭스 매칭을 할 때 745를 7.1로 단순히 나눠서 100mm 정도의 랭스가 틀려지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셋업 마진과 홀드 마진은 단순히 리플렉션 노이즈와 랭스 미스매칭에 의한 노이즈만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PCB를 디자인하게 되면 노이즈나 타이밍 마진은 리플렉션 노이즈뿐이 아니고 파워 노이즈에 의한 SSN 노이즈에 의한 성분, 그 다음에 크로스톡이나 지터에 의한 성분들이 전부 합쳐져서 마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파워 바운스나 그라운드 바운스에 의한 SSN 노이즈는 이렇게 신호파형의 왜곡을 일으켜서 실제로 신호파형이 전달했을 때 딜레이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약 한 40피코세크 정도의 딜레이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톡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드 모드 커플링이 일어날 때랑 데이터 모드 커플링이 일어날 때랑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즉 데이터 라인 버스들이 1010로 진행을 할 때랑 1112로 진행을 할 때는 속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속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리플렉션 노이즈에 의한 신호 왜곡에 의한 타이밍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테이블에 얻으신 그런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실제로 노이즈 마진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얻으신 그 터미네이션 미스매치나 그런 거에 의한 그 마진이 지금 약 한 15피코세크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크로스톡도 40피코세크, 그 다음에 트레이스 미스매치에 의한 게 15피코, 그 다음에 SSN 노이즈에 의한 게 80피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두를 더해주게 되면 실제로 토탈 보드에서 가져가는 스큐는 약 한 300피코세컨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D램 자체에도 스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D램 컨트롤러에 인풋 스큐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총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약 한 10피코세크 정도의 마진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그 토탈 마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모든 시뮬레이션 툴들은요, 리플렉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노이즈의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SSN 노이즈, 크로스톡 노이즈는 각각 실시하게 됩니다. 즉 그것들의 결과는 다른 쪽 결과를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각각의 결과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신 후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이런 테이블을 만드셔 갖고 전부 다 합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최종 결과 얻은 마진 테이블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디자인은 현재 디자인 가지고는 랭스 매칭을 약 한 1.5mm 이내로 가져가야만 만족할 수 있구나. 아까 처음 생각했을 때는 100mm의 오차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딴 것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약 한 1.5mm로 맞춰야만 여러분들 디자인이 완벽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테이블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 센터링을 통한 마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즉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셋업 마진은 약 한 855, 그 다음에 홀드 마진은 약 760대, 즉 셋업 마진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머지까지도 고려한 충분한 마진 확보를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딜레이를 인가해서 즉 셋업 쪽을 50피코세크 정도 뒤로 밀어서 셋업 마진과 홀드 마진이 골고루 동일한 값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디자인이 나머지를 고려했을 때 또는 실제로 유저 사용자 환경에서 처해져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감안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SSN 노이즈와 리플렉션 노이즈 그리고 크로스톡에 의한 노이즈를 고려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컴퓨터는 통상적으로 CPU가 순간적으로는 90A 이상의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전원선의 흔들림에 의한 SSN 노이즈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컴퓨터는 마더보드의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 신호선들의 간격을 충분히 뗄 수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톡 노이즈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이 가격대가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의 비용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리플렉션 노이즈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형 소자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 노이즈도 작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이런 구성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기계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배터리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DDR 메모리 같은 경우도 전류를 적게 쓰는 LPDDR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바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파워 전원 노이즈는 작아서 SSN 노이즈는 굉장히 작은 포션을 가져갑니다. 반면에 이 보드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네트들의 간격을 충분히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크로스톡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리플렉션 제어를 위한 소자의 가격에 의한 제한보다는 스페이스의 부족으로 리플렉션 제어를 위한 소자를 넣을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통상적으로 많이 집어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노이즈는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넷 스페이싱을 3W 가져가는 대신에 그 디커플링 커패시터, SSN 노이즈를 제어하기 위한 디커플링 커패시터의 숫자는 작게 가져가시도록 여러분들이 디자인 룰을 만드시면 되고요. 반면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넷 스페이싱을 2W 정도밖에 뗄 수 없기 때문에 랭스 매칭도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SN 노이즈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SSN 노이즈를 제어하는 방법을 집어넣은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 즉 디자인 룰은 한 종류로 무조건 크로스톡을 제어하기 위한 거리는 3W다 라고 정하기보다는요, 플랫폼에 따라서 모바일은 2W를 넣는 대신에 랭스 매칭 쪽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쪽은 3W 떼는 대신에 랭스 매칭 쪽은 좀 덜 강화하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플랫폼에 맞는 각각의 디자인을 가져가셔야만 여러분들의 완벽한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폴렉스 DFE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렉스 DFE 툴은요, 통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방금과 같은 랭스 매칭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스페이스는 얼마나 떼어야 되는지라는 룰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 같은 플랫폼은 랭스 스페이싱은 2W 떼고요, 랭스 매칭은 1.5mm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룰을 만드셨으면 그 룰을 만드신 후에는 매번 저희가 개발 단계마다 시뮬레이션을 또 하실 필요가 없이 요 DFE와 같은 디자인 룰 기반 검증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3W나 그런 스페이싱이나 랭스 매칭을 제대로 지켰는지 장시간이 걸리는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지 않고 단시간 내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DFE 툴은 마찬가지로 현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CAD 데이터를 읽어드려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룰을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DFE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중요 아이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클락 라인을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드라이버와 리시버 간의 클락의 위상은 동일하게 맞춰 놓고요. 데이터만 주고받는
코먼 클락 방식이 있습니다. 코먼 클락 방식은 클락의 위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 라인의 플라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키 펑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점은 각각의 데이터 라인들이 동일한 타임에 리시버로 전달되는지, 즉 데이터 라인들의 랭스가 정확히 매칭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또 하나, 그런데 문제는 코먼 클락 방식에서는요, 이 데이터의 전달은 드라이버와 리시버의 클락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클락의 한 클락 주기 이내에 이 데이터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즉 트레이스 길이가 점점 길어질수록 신호선의 딜레이 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클락 스피드가 점점 증가하게 돼서 실제 한 주기가 짧아지게 되면 이 랭스는 그 주기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즉 클락 스피드가 빨라지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랭스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제약을 갖고 있는 게 코먼 클락 방식입니다.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DDR 버스처럼 하이스피드 신호인 경우에는 만약에 코먼 클락 방식을 쓰게 되면 이 트레이스의 길이는 약 한 8mm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코먼 클락 방식으로는 DDR 같은 데이터 전속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안된 게 DDR 같은 방식에서는 소스 싱크 메소드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 방법은요, 드라이버와 리시버가 있을 때 드라이버도 데이터를 보낸과 동시에 클락 라인을 동시에 보냅니다. 즉 데이터 라인이 딜레이가 일어나게 되면 클락 라인도 동시에 딜레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디얼하게는 아무리 이 트레이스 랭스가 길어져도 데이터와 클락 라인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데이터 랭스, 데이터 라인의 길이를 무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소스 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DDR 같이 하이스피드 방식은 아니면 USB, HDMI 그런 방식들은 대부분이 소스 싱크 방식의 데이터 전속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데이터와 클락 라인이 동일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클락 라인의 싱크로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메트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 라인의 랭스와 클락 라인의 랭스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코먼 클락 방식에 비해서 저희가 랭스를 매칭시켜야 되는 종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 툴에서는요, 버스라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버스2라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버스라는 아이템에서는 코먼 클락 방식의 데이터 방식에서 저희가 검사해야 될 항목들을 여기서 검사를 해줍니다. 즉 여기서 세팅해 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 네트명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네트의 랭스를 체크하는 방식을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 랭스를 미니멈으로 제한할 것인지 맥시멈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미니멈에서 맥시멈 사이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이 라우팅 돼 있는 데이터 버스 중에서 가장 긴 넷을 기준으로 이 네트들을 체크할 것인지만 결정해 주시고요. 필요한 랭스를 주시게 되면 저희 툴에서 결과를 체크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버스2에서는요. 버스2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소스 싱크 방식에서는 그 클락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시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은 저희가 데이터 랭스를 한없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얻기 위해서 대신에 이런 방식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랭스 매칭을 위한 시메트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비하 개수 그리고 라우팅된 레이어의 시메트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툴에서는 그렇게 체크하는 방식을 세 가지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트 랭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넷 랭스는요,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넷 랭스가 스트로브와 그 데이터 라인 간의 넷 랭스 미스매치가 미니멈 레인지에서 맥시멈 레인지 사이에 들어온지를 검사해 주고요. 또 이 트레이스 랭스들의 맥시멈 랭스, 그 다음에 트레이스 랭스의 위스가 서로 틀리지 않나를 체크해 줍니다. 여기 위스를 체크하게 되면 이것들은 스트로브 시그널과
데이터 시그널의 패턴의 폭을 체크해서 그 폭이 우리가 원하는 톨러런스보다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페일을 리포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랭스 매칭뿐이 아니고요. 토탈 트레이스는 탑면을 지나갈 때와 이너 레이어로 지나갈 때 전달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탑면을 지나갈 때는요. 약 5.5 피코세크 퍼 밀리미터 정도의 속도로 다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너 레이어로 진행할 때는 7.1 피코세크 퍼 밀리미터 정도로 다소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랭스 매칭을 아무리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클락 라인은 상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인은 이너 레이어로 보내게 되면 랭스 매칭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툴에서는요. 라우팅이 클락 라인과 데이터 라인들이 아우터 레이어와 이너 레이어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를 검사해 줍니다. 즉, 두 개 간의 비율이 여기서 세팅한 대로 세팅하게 되면 80% 이상 벗어나게 되면 페일로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DDR 버스와 같은 하이스피드 라인들은요, EMI 제어를 하기 위해서 아우터 레이어에 라우팅을 하는 이유를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너 레이어는 그라운드와 파워 플레인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EMI 노이즈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이스피드 신호들은 이너 레이어로 라우팅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세팅을 하게 되면 약간 저희가 지정한 것처럼 80% 정도 이너 레이어로 간 경우만 저희가 패스 처리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페일 처리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세팅하게 되면 저희가 그 스트로브 라인과 데이터 라인이 두 개가 라우팅된 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페일로 감지하게 됩니다. 비아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커패시턴스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추가되면 약 한 20피코세크 정도의 시그널 딜레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스트로브 라인과 데이터 라인에 설정되어 있는 BI 개수가 틀릴 경우에 저희가 랭스 매칭을 하더라도 실제로 도달되는 일렉트리컬 랭스는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툴에서는 비아의 랭스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비아의 개수도 체크해 주고요. 비아 여기서 세팅한 대로 따르면 한 개 이상이면 페일로 감지해 주고요. 비아의 시메트리 체크를 해서 스트로브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비아 개수가 틀릴 경우 페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디퍼런셜에 대해서도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디퍼런셜 라인은 통상 저희가 디퍼런셜 라인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신호의 한쪽은 정방향으로 신호를 구동하게 되고요. 반대쪽은 반대 방향으로 구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동하게 되면 이점이 신호선에 생긴 플럭스가 서로 캔슬이 일어나기 때문에 EMI에도 도움이 되고요. 플럭스가 캔슬이 되게 되면 이 도체를 흐르는 자유전자의 흐름이 빨라지게 돼서 신호의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전달 속도도 빨라지고 또 EMI도 막아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이런 디퍼런셜 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디퍼런셜 라인은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또한 디자인을 하실 때 많은 고려가 필요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툴에서는요, 이런 디퍼런셜 라인에 이런 랭스 매칭이요, 두 개 간의 랭스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TP에 거기 붙어 있는 디퍼런셜 라인에 붙어 있는 TP의 디스턴스 그리고 EMI 제어를 위해서 이너 레이어의 안티패드의 쉐입이 넛 쉐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이렇게 디퍼런셜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디퍼런셜 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럭스가 서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플럭스가 캔슬이 되게 되면 임피던스의 L 성분이 줄어들게 돼서 이것의 유효 임피던스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퍼런셜 라인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스페이스를 설계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임피던스가 매칭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퍼런셜 라인에는 이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저희가 디퍼런셜 라인 간의 세퍼레이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디퍼런셜 라인은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라인이 서로 반대 위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라인이 서로 플럭스가 캔슬이 돼서 EMI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두 라인이 동위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두 개 간의 플럭스가 서로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보면 EMI 노이즈가 통상적으로 오히려 더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디퍼런셜 설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디퍼런셜 설계를 했다 하시더라도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이분 모드 커플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두 개의 라인이요, 이렇게 랭스가 미스매치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요,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반대 위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신호가 이렇게 딜레이 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요 분홍색 구간에서는요, 두 개의 위상이 서로 동위상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EMI가 줄어들게 되지만 이렇게 동위상이 된 부분에서는 EMI가 오히려 커지는 역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통 IC단에서는요, IC단에서 그 IC의 핀들이 설계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신호와 마이너스 신호의 위치가 동일하게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위치가 어긋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랭스가 틀어지는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기게 되면 이런 것이 끝까지 간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랭스가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하시는 설계는 이렇게 리시버 단에 가서 이렇게 랭스가 틀어진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서펜타인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서펜타인 이렇게 리시버 단에서 만드시게 되면 이 구간 동안은 EMI가 이미 발산이 된 뒤에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게 되면 이미 발생한 노이즈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서펜타인은 반드시 랭스 미스매치가 일어난 바로 그 뒷단에서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EMI에 대한 대응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펜타인이라는 항목을 둬서 서펜타인의 스타트 포지션이 제대로 있는지도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랭스 매칭을 위해서 서펜타인을 줄 때 이 서펜타인은 이 두 개 간의 커플링을 깨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펜타인을 구성할 때 이 서펜타인의 높은 지점의 거리도 저희가 제어를 하게 되고요. 서펜타인의 각도, 그리고 서펜타인의 이 길이들을 아주 상세하게 제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퍼런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툴에서는 시메트리 체크, 그 다음에 밴딩 쉐입 체크, 서펜타인 쉐입 체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서펜타인을 체크를 합니다. 예, 첫 번째 서펜타입 쉐입 체크에서 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펜타입을 만들게 되면 서펜타입이 이렇게 두 개 간의 커플링을 깨트리기 때문에 이런 간격들을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A와 B와 C와 D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것의 거리는 약 한 EW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한 조건들을 전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는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밴딩을 할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시그널이 딜레이가 생겼을 때 그 딜레이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펜타인을 형성하게 되는데, 서펜타인을 형성한 두 개의 라인 간의 간격이 너무나 가깝게 되면 이 신호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신호는 반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두 개의 라인 간이 결국은 디퍼런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디퍼런셜을 구성하게 되면 플럭스가 캔슬이 돼서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그랬죠. 즉 여러분들은 신호의 전달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서펜타인을 만들었는데 서펜타인의 두 개의 폭이 너무 가깝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주신 딜레이 길이를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전달 속도가 빨라진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의 그 거리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펜타인은
만드신 서펜타인의 길이가 랭스가 미스매칭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바로 매칭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딜레이가 생긴 길이 차이가 생긴 지점으로부터 5mm 이내에서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리트 컴포넌트도 이것들은 커플링을 깨트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컴포넌트도 반드시 이렇게 시메트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디스크리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0.127mm 이내에 이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거 두 개 간의 편차가 0.127 이상 벗어나는지를 체크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어폰이나 센싱 라인 같은 경우는 두 개 간의 라인들의 특성 차이를 동등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두 라인을 디퍼런셜은 아니지만 두 라인을 동일한 위치에다가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즉 탑이면 탑, 바텀이면 바텀에다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만 이어폰의 레프트와 라이트 신호선 간의 위상차 없이 깨끗한 음질을 파형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점점점 PCB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두 개 간의 거리를 가깝게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두 개 간의 커플링이 증가를 해서 이어폰의 레프트와 라이트 선의 노이즈가 서로 커플링이 일어나서 왼쪽에서 들려야 되는 신호가 오른쪽에 섞여 들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디자인에서는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그라운드 배리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배리어를 설치하게 되면 플럭스가 배리어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커플링이 되는 걸 막아주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배리어 설치하실 때 배리어의 높이가 높을수록 커플링 되는 흡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리미트 어프로치 넷이라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 두 개의 라인 간에 필요한 요구되는 거리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통상적으로 이게 그라운드 네트가 되겠죠. 그라운드 네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그라운드 네트가 너무 또 얇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패턴 폭을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저희가 요 사항들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 디자인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파워 바운스나 SSO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워 그라운드 바운스는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신호가 스위칭이 일어날 때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진행할 때는 VCC에서 전류가 IC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VCC가 IC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다이에서부터 핀까지의 리드선에 의한 인덕턴스 성분 때문에요, 델타 V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죠. 델타 V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전원에 출렁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아웃풋 출력에 영향을 끼쳐서 아웃 파형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쪽에서는 신호가 하이에서 로우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는 그라운드 쪽에서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리드선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그라운드 바운스가 생기게 되죠. 그라운드 바운스로 인해서 신호의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나 통상적으로 파워 바운스나 그라운드 바운스 양은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으실 정도로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메모리와 같이 아웃풋 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서 배치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아웃풋 소자들이 동시에 하이에서 로우로 스위칭할 때는 그 그라운드 선이나 파워 선으로 흐르는 전류가 동시에 스위치되는 버퍼의 개수만큼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N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N배가 증가해서 64개면 64비트면 64배, 128비트면 128배의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한 개의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현상을 파워 그라운드 바운스라고 부르고요. 그것들이 동시에 집단으로 이루어서 동시에 스위칭이 일어났을 때에 엠베되는 노이즈를 시뮬테이니어스 스위칭 노이즈 혹은 시뮬테이니어스 스위칭 아웃풋, 그래서 SSN이나 SSO라고 부르는데, 파워나 그라운드 바운스는 무시할 수 있지만 SSN과 SSO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SSN과 SSO 노이즈는요, 이런 로직의 페일리어드,
신호의 왜곡을 일으켜서 로직의 페일리어도 일으키게 되고요. EMI도 일으키게 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호에 딜레이를 줘서 타임 스큐를 만드는 요인도 되고요. 또한 주변에 있는 신호선과 커플링이 일어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EMI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SSN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SSN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SSN 대책 설계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시기 쉬운 것들은요. 예를 들면 DDR IC의 두 개의 로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로직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로직의 파워핀은 여기고요. 또 다른 DDR 데이터 버퍼의 로직의 파워핀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사실은 다른 로직은 얘는 파워 바운스나 그라운드 바운스의 영향만을 받기 때문에 얘 노이즈는 작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핀은 이 옆에 있는 데이터 라인에 붙어 있는 핀들은 상당히 여기는 SSN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CAD 데이터에서는요, 통상적으로 여기도 넷네임이 1.8V, 여기도 넷네임이 1.8V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을 아무런 가이드 없이 CAD를 의뢰하시게 되면, CAD 작업을 의뢰하시게 되면 10중 8구 CAD 엔지니어들은요, 그 파워의 임피던스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해서 아니면 완전히 필을 시켜서 두 개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밑에 있는 로직은 그라운드 바운스나 파워 바운스만 영향을 받으면 되는 로직인데 옆에 데이터 라인을 움직일 때 SSN 노이즈가 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오히려 얘는 캡으로부터 커패시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SSN 노이즈가 직접적으로 전파되게 되는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이러한 설계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동일한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다른 로직의 디커플링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각각이 별도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스타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스타 커넥션이 이루어져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저희 툴에서는 스타 커넥션 툴을 사용하시면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전기의 대책 설계를 하실 때요.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정전기는 크게 보면 기구적인 요인과 회로적인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정전기는 기구에서 들어오는데 기구에다가 정전기를 인가하게 되죠. 보통 시험을 하거나 유저들이 컨택을 하는 부분은 PCB에 외곽을 싸고 있는 기구인데요. 기구에 맞은 정전기는 기구를 타고 다니다가 기구에서 RF 에너지를 회로 쪽으로 뿌리게 됩니다. 즉 이렇게 뿌린 RF 에너지는 회로의 PCB 각 패턴을 타고 각 회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요. 이렇게 들어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신호선과 신호의 리턴선이 가지는 루프 에어리어를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호선이 그라운드나 파워플레인의 잘라진 부분을 건너가게 돼서 쓸데없이 신호선의 루프 에어리어가 커지게 한다든지 하는 점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선들이 PCB의 최외곽선으로 지나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카퍼 크로스오버 디텍트라든지 그라운드 리턴 커런트 패스 체크하는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에서 막아주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설계들은 익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입된 정전기 노이즈를 IC로 커넥터로 통해서 인입된 정전기 노이즈가 IC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요. 통상적으로 정전기 노이즈를 그라운드를 뺄 수 있는 커패시터나 제너 다이오드나 그런 소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소자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즉 정전기는 8kV에 30A나 되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호선을 전달하기 위한 그 신호선의 패턴 폭에 비해서 상당히 굉장히 굵은 패턴 폭을 사용해서 그라운드까지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까지 연결했을 때 그라운드 비하에 패드온 비하를 여러 개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라운드 비하를 크게 만들어서 패드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라운드 비하를 다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정전기 노이즈가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는 요 패스는 통상적으로 요 신호선의 이름을 따지만은요, 요 신호선은 일반적으로 딴 신호선들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라운드라는 신호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계된 디자인을 그냥 CAD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인접 주변 신호선에 같이 물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전기 노이즈가 그라운드로 빠지지 않고 인접 IC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인접 IC를 파괴하게 되는 영향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신호선에 영향을 안 미치고 아이솔레이션이 돼서 그라운드로 확실히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이런 체크핀 넘버를 주시고요. 여기에 그라운드가 아이솔레이션이 됐는지 체크하는 여부, 그 다음에 비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포넌트 디렉션입니다. 컴포넌트 디렉션은요, 최근에 이제 PLM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아웃풋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한 아웃풋 파워를 평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PWM 로직을 통해서 펄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파워의 평활을 위해서 파워 인덕터와 파워 커패시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파워 인덕터는요, 이런 이 스위칭된 PWM 스위칭된 굉장히 큰 전압 파형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 신호에 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 신호뿐이 아니고 자기 인접해 있는 또 다른 파워 인덕터, 반대 위상의 파워 인덕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보드 스페이스가 넓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같이 보드 스페이스가 작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의 커플링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런 파워 인덕터의 위치가 이렇게 패러럴하게 놓이게 되면 인덕턴스 커플링은 패러럴 할 때 가장 큰 노이즈 커플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막아줘야 되고요. 인덕터는 그림과 같이 적어도 90도 이상의 반대 각도를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디렉션 툴에서는요, 저희가 해당되는 네트를 설정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컴포넌트 설정해 주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리퀘어먼트 앵글을 주시게 되면 그 앵글이 맞는지를,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SIPI EMC 대응 설계할 때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는 폴렉스의 SI와 DFE 툴을 사용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디자인 룰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거나 칩 벤더에서 입수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룰들을 완벽히 지켜서 설계를 하시면 제품의 품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모든 디자인 가이드를 100% 만족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설계 검증 시간과 재료비의 상승을 가져오며 일부는 오버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보다는 디자인 룰은요, 제품 설계 시 사전에 검증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많은 불량률을 검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디자인 룰을 가지고 제품을 설계한 다음에요,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의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룰 부분들은 보완하고요, 과도하게 설계된 부분들은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서 디자인 룰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제품의 특징에 맞는 완벽한 디자인 룰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토픽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